지금은 2020년 하반기는 지금 시장 리스크예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안 따지고 다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퇴직해가지고 자제분들을 결혼시켜야 되고 중요한 시기에 시장 리스크가 안 온다라고 누가 보장하죠? 제2의 IMF가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죠? 어떻게 노후를 주식으로만 대비하시죠?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현실의 발판을 삼아야 돼요. 자, 2020년 같은 경우 소위 성장주들이 올랐어요. 미래 먹거리. 근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이 성장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 뭐죠? 소위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석유화학, 자동차. 여전히 우리 일상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는 굉장히 더디게 꾸준히 일어납니다. 미래 먹거리는 필요해요. 저는 가장 거품의 하이라이트는 메타버스 NFT라고 봐요.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 2021년 가을을 장식했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서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는 메타버스 NFT 시장이다라고 해서 여전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참담할 겁니다. 여전히 메타버스 NFT 시장은 언제 올지 몰라요. 생태계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는 거죠. 저는 일부 XR 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증강현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그런데 XR 기기를 굳이 살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중적으로? 그걸 굳이 살 사람들이 사겠죠. 근데 이게 막 생태계를 바꿀 만큼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태블릿 PC가 노트북보다는 대중화가 덜 됐죠. 노트북에서 태블릿이 나왔을 때 태블릿이 노트북을 장악할 거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노트북이 대세고 태블릿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XR 기기가 나오면 이게 주력이 될까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정답은 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나라면 쓸 것인가? 나라면 범용적으로 할 것이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나라면 탈 것인가? 나는 안 타고 다른 사람이 탄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AR 글래스, 진짜 누구나 쓰게 될 장비로 가는 그 중간점? 제가 지금 핸드폰이 폴더블이에요. 폴더블인데 다음 핸드폰 절대 폴더블은 안 쓸 겁니다. 화면이 넓은데 이 한 번 연다는 행위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휴대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가 오면 틱틱거리죠. 근데 나는 그 카톡 할 때마다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무거운 거를. 너무 불편해요. XR 기기를 굳이 사서 끼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뭘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대중화예요. 하나 더 챙겨 갖고 다녀야죠.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올 때마다 이걸 써요? 저는 아직 그거는 하나의 어떤 뭐 보조적인 것이지 생태계를 바꿀 만한 요소는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에요. 투자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증권가에서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외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업체들이 수많은 게임들을 내세우잖아요. 게임 업체의 적은 누굴까요? 다른 신작 게임일까요? 전 드라마라고 봅니다. 아니면 손흥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 터지니까 여가 시간이 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과 했죠. 손흥민 경기가 열리는 날 게임 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나오면 정주행 해야죠. 그 시간에 게임 할 수 있나요? 오징어 게임 정주행하고 밤새서 게임 못했던 게임 해야 되나요? 숙제처럼?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게임 회사는 다변화되어 있고 더 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서로 간에 작은 파일을 나눠 갖고 있고 지금 이제 핸드폰이라는 통합된 플랫폼에서 모든 걸 이루어서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게임하다가 나 드라마 볼래. 야, 손흥민 나온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서로 간에 한 플랫폼의 경쟁 구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읽어내시면 게임이 나올 때마다 우리 회사 주가 올라갑니다. 뭐 블랙핑크가 나왔으니 뭐가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 관점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제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투자자라면 한 달에 한 번은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지십사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뭐 복잡한 뭐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관계 이런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5년 뒤에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냥 그런 거 멍 때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생각의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많이 즐겨요. 그냥 머리 아프고 그럴 때 그냥 저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요. 주로 이제 그런 쪽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주식이 이게 과연 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게 저는 거기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가 쉽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주식 투자가 쉬우면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만 있어야지 주식 투자로 깨졌다는 사람만 왜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자식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 종종 들었어요.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치시면 나와요. 갤럽이 2021년 1월 달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조사했을 때는 돈 번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2000년부터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돈 번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몇 프로죠? 굉장히 낮죠. 주식시장에서 돈 벌 확률도 저는 그 정도에 비유하고 싶어요. 문제는 돈 벌었다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죠. 일시적으로 한 번씩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꾸준히 돈을 버는 거죠. 평생 꾸준히 돈을 버는 거죠. 그 확률은 지극히 낮아집니다. 로또가 한 번 인생에 당첨될 수는 있어요. 근데 로또 2번 당첨된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로또가 계속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 매매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나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쉬우면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어느 누가 10,000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야근하고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식당을 차리던 커피숍을 차리던 하려면 얼마큼 준비를 하십니까? 엄청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하나 차렸다라고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커피숍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친구가 같이 증권회사 다니던 동료가 지금 이제 그 인싸가 됐어요. 상봉동 나우나 한번 쳐보시면 생김새 비슷한데 식당 주인이에요. 그 친구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 가보는 겁니다. 매출도 높고 지역 맛집은 됐어요. 그 친구 소원은 여행 가보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얻는 게 있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그만큼 노력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도 주식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맞부딪혀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는 제가 있어요. 공부 없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로또를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로또는 투자한 돈만 잃죠. 그리고 잊어버리죠. 이거는 내 전 재산과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 쉽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냐. 계속 얘기해왔어요. 주가가 올라갈 땐 제 얘기가 그렇게 메아리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제 대학 동기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주식을 해왔던 친구 중에 아직까지 이익을 꾸준히 못 내고 있다라면 때려쳐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주식으로 준비가 돼서 저처럼 30년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에 노하우가 쌓인 사람은 주식으로 노후가 돼요. 근데 뜬금없이 직장생활 정년 끝나고 뭐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주식이라도 해볼까? 자, 직장생활 퇴직금 받아가지고 식당 차리신 분들의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죠? 데이터가 얘기하잖아요. 10%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5년 이상 식당이 유지될 확률이 10%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노하우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를 하시죠? 무슨 용기로? 무슨 근거로? 주식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지금은 2020년 하반기는 지금 시장 리스크예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안 따지고 다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퇴직해가지고 자제분들을 결혼시켜야 되고 중요한 시기에 시장 리스크가 안 온다라고 누가 보장하죠? 제2의 IMF가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죠? 어떻게 노후를 주식으로만 대비하시죠?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부동산도 모르고요. 전 주식만 해요. 저는 1년에 딱 2-3차례밖에 매매 안 합니다. 나머지는 주식 안 해요. 보고 있다가 충분히 빠졌을 때 치고 빠지고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30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살리시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장점은 뭐죠? 주식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돼요. 계좌 폐쇄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만 하시면 돼요. 모르는 주식 안 하고요. 남들 하는 얘기, 남들이 내 주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저는 투자의 유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조카분들이 4살, 5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눈뜬 뭐 하죠? 엄마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엄마 나 오늘 뭐 입어야 돼?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부모님이 야,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가라 라고 하면 기분 좋게 우산 들고 나오셨나요? 짜증 내셨나요? 짜증 내는 경우가 더 많았죠. 왜냐면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차수장 뭐 사야 돼? 이 주식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삼성전자 빠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의 유학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쉽게 먹잇감이 되고요. 돈 벌 확률은 떨어져요. 오히려 누군가 어떤 주식을 얘기할 때 야, 그 주식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짜증이 나는 상태가 돼야
주식계의 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감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죠? 근데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뭘 듣죠? 그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들으시나요? 아니면 좋은 얘기만 들으시나요? 좋은 얘기만 들으시죠. 안 좋은 얘기하면 댓글 달죠. 저 XX 같은 놈, 너 때문에 주가 빠져.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뭔가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거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타짜란 영화 보셨나요? 저는 1편과 2편을 정말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요. 다 돈을 벌려고 다 도박판에 뛰어든 거예요. 그건 대놓고 도박판이죠. 주식시장이라 안 그런가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여기서 정상적인 방법, 자, 2020년 9월 말 현재 신용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 5배가 늘었어요. 자, 신용 잔고가 많은 종목은 신용 리스크 때문에 주가 빠질 걸 알아요. 한쪽에서는 이 종목을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피와 눈물이 있나요? 공매도를 쳐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면 반대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가가 푹 빠지죠. 그럼 공매도 애들은 돈을 버나요, 못 버나요? 돈을 벌어요. 반대에 맞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날아가는데. 이런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아무 준비 없이? 정보 가지고?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럼 다 해피한 시장이죠. 자,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장기 투자는 기간이잖아요. 저는 기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간은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저도 1년에 주식을 몇 차례 안 하지만 최소한 주식을 살 때는 2, 3년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면 털고 나오는 거죠. 자, 주식은 최소한 2, 3년 정도의 여유저감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라는 거죠. 가치가 싼 주식을 사라는 거고요. 저평가하고 가치가 쌀 때는 어떤 때죠? 주가가 올라갈 때인가요? 주가가 떨어질 때인가요? 주가가 떨어질 때예요. 주가가 떨어져야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치가 드러날 때는 두려움이 더 앞서요. 남들이 흥분할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오버밸류가 나타나는 거죠. 가치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는 두려움이 앞서요. 하지만 그 가치가 언젠가 다시 상승세로 나타날 기간을 2, 3년 정도 보라라는 게 장기적인 개념인 거예요. 무조건 2, 3년 투자하라라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해서 가치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게 답이지. 여러분들 NFT 메타버스 위메이드 같은 경우 밑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나 10년, 20년 투자할 거야. 답이 되나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그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했던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적정 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PBR이라는 개념을 그분이 도입을 했는데 이제 PBR 얘기 많이 합니다. 왜 PBR이라는 것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냐면 30년대 이제 대공황 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부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던 미국의 재무제표가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야, 최소한 자산 가치 정도는 있으면 회사가 이제 미군 청산법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청산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건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PBR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PBR을 이제 이 PBR 1은 자산 가치와 시가총액이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할인하자 그랬어요. 몇 프로 할인하자 그랬는지 아시나요? 70% 할인입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죠?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죠. 충분히 기다리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때 투자의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야 벤저민 그레이엄이 PBR이라는 개념, 피터 린치가 PER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PEG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것들, 그 다음에 랄프 렌저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투자는 어떤 메커니즘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돼요. 지금 너무 테크니컬한 것들, 기술적 분석 막 어떻게 차트 놓고 막 놓고 보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투자의 4가지 기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자금 관리, 심리 관리.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얼추 아실 겁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것과 차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 재무제표 머리 아파서 못 봐?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업이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이익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고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죠? 그림만 보고 투자하나요? 방법 있으면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첫 번째,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회계 공부를 안 하려고 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너는 전문가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니?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 가기 위해서 국영수 포기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좌 관리예요. 계좌 관리.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에야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손절매도 할 수 있고 몇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리입니다. 심리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PBR 0.9배예요. 저평가됐다고 그래요. PER 5배예요. 저평가됐다고 그래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장이 폭락했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들죠. 이게 심리예요. 심리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합리적 기대가설을 만드신 분들이었어요.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여러분들이 20만 원 받았을 때 그 돈 어떻게 쓰셨죠? 흥청망청 썼죠. 여러분들이 알바에서 어렵게 번 돈 20만 원하고 나라에서 돈 준 20만 원은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똑같은 값어치를 나한테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준 돈 20만 원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훅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든지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안경과 휴대폰을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쓰는 거죠. 지금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들의 경제적인 행위가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수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얼마나 하시나요? 쉽지 않죠?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지만 손절매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심리 관리를 배워야 돼요. 전 그 이 투자에 네 기둥이 있어야 의자가 굳건한 거죠.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분석 빼버리면 세 가지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리가 세 개의 의자에 앉아서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다가 흔들리면 쓰러지죠. 평상시에 세 개는 버텨요. 위기가 왔을 때 술을 먹고 술이 취했을 때 다리가 세 개의 의자는 무너져요. 주식시장도 위기가 옵니다. 네 개가 안전할까요? 세 개가 안전할까요? 당연히 네 개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회계를 모른다? 극복해내셔야 돼요. 회피하지 마세요. 깊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신문에 난 거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출이 늘었다. 환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소송이 걸렸다. 이런 거 정도는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세우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하시죠. 이 네 가지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 타파하시고요. 기술적 분석 타파하시고요. 계좌관리 타파하시고요. 심리 분석 타파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투자에 나서실 수 있는 거가 돼요. 세워드렸죠? 이거 과정 중에 하나는 저는 유튜버를 줄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너무 세밀한 유튜브를 줄이시고요. 너무 시황 쪽에 치중하는 유튜브를 줄이세요. 요 네 가지에 맞는 유튜버를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저는 책 읽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투자의 고전. 목표를 최소한 5권, 많게는 10권까지 제시해드립니다. 어떤 책을 읽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계시고요. 소극적인 투자자도 계세요. 공격적인 분한테 같이 투자하라? 이건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니까. 근데 막 내가 주식을 사서 조금만 떨어지면 심장이 벌렁벌렁한 분한테 트레이딩을 하라? 이것도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대형 서점을 가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사는 방법은 인터넷 사시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주말에 시간 내셔서 가까운 도시의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책들을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그럼 나한테 손짓하는 책들이 있어요. 워렌 버핏 책은 조금 나중에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철학서니까. 오히려 피터 린치라든지 벤저민 그레엄이라든지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엘 글린블란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왜 이런 책들을 나눠서 읽으라고 하면 자, 주식 투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나요? 아닙니다. 1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예를 들어드리죠. 지금 제가 거론한 벤저민 그레엄과 워렌 버핏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벤저민 그레엄 책을 읽으면 벤저민 그레엄 방식대로 따라하면 돈을 벌 것 같아. 피터 린치 방식대로 하면 피터 린치 방식대로 따라할 것 같아. 워렌 버핏 책을 읽으셨다면 워렌 버핏 방식대로 따라할 것 같아. 좀 섞이다 보면 아이씨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야. 서로 방에 다 다른데 그 시기가 5권 정도에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거기서 다들 책을 덮어버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렵게 시간 내서 책 읽었는데 너무 머리 아파. 야 책 소용없어. 책 봐봤자 아무런 소용 안 돼. 책 봐봤자 투자에 아무런 도움 안 돼. 책 볼 필요 없어.
라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책을 더 읽으면 나중에 이게 모입니다. 그게 10권이에요. 10권까지 가시면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거기에 책을 읽을 때마다 막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권 읽고 좌절하는 사람의 얘기 듣고 책 봐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에 혹하지 마세요. 서울대 간 애가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나요? 서울대 안 가신 분이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실걸요? 저는 차영주 네가 얼마큼 잘났을까 이런 얘기하냐. 전 제 책에 증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배우겠다는 사람 2년을 가르쳤고요. 35명 정도 했어요. 7명 빼고 중간에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료로 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메일을 보내서 다 받아들여서 숙제 내주고 공부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의지 있는 사람 없어요. 7명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는 것들, 고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고전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줬다는 거고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전은 한 번 읽고 버릴 책이 아닙니다. 몇 번씩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올 때마다 책이 달라져 보여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전의 기본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보다는 그 정도는 투자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뭐 한 20, 3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래서 근데 책들이 좀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책 실패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사세요. 그거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불안할 때 이 책이 나한테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는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뭐 신용을 쓰신 분들은 뭐 이것저것 귀에 안 들어올 테니까 노내를 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멈추세요. 지금 어떻게 이것을 만회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오산입니다. 50%가 빠진 상태에서 만회하려면 어떻게 되죠? 100%가 올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50%를 내가 깨먹었는데 100%를 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1년 내에 100%를 내겠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1등을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인정하시고 납두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하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놔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절치부심 공부를 하세요. 절치부심 공부를 하시고 답답한 거 압니다. 이건 그냥 냅두세요. 공부하시고요. 하시다가 내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면 모의 투자부터 하세요. 모든 증권사들이 모의 투자 툴을 제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좌 하나 새로 트세요. 똑같은 증권사에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 하면 계좌 하나 터집니다. 이걸 가지고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의 투자는 한 3개월 정도 제공되고요. 그러면 어떠한 돈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3개월 월급 내지 3개월 용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심리적 부담을 줘요.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적 부담이에요. 그냥 숫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무런 심리적 압박감이 없어요. 근데 3개월 정도 월급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데 그런 거 갖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죠. 그런 거 갖고 시작을 해보세요. 일단 이건 냅두세요. 그리고 나서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법을 익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돼요. 지금 저는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뭐 강창희 지금 이제 그분이 만드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그런 최근에 그분의 어떤 제목을 봤어요. 은퇴하고 최소한 1년은 죽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1년은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 가셨잖아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은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면 자, 여러분들 2년 동안은 야간 대학원 다닌다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2년 동안은 낮에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는 가족들, 애기들 다 돌보고 잠깐 뭐 책도 좀 볼 수 있어. 주식책 보는데 뭐라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주말에 집중적으로 나 책도 보고 유튜버도 보고 공부할 거야. 2년 동안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 안 하시고 주식으로 돈 벌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지나고 나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지금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새롭게 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내가 아는 기업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려면 몇 가지 상황이 해소가 돼야 되죠. 일단은 단기 수급. 지금 이제 9월 달과 10월 초까지 신용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1,400원대 있던 환율이 1,300원대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길을 다 밝혔어요. 올해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다 밝힌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세계 경제, 그다음에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고, 환율이 안정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털린다라면 나름대로 바닥을 좀 잡아갔다라는 의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심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잡아서 내가 짧게 먹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요. 베팅에 가까운 거고요. 지금은 확신이 든 상태에서 20% 올라온 상태에서 5% 먹으면 어때요? 내가 20% 다 못 먹을까? 이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지금 딱 긴가민가 할 때 아이고 바닥인 것 같은데 액션을 못 취하다가 딱 올라오면 아이 바보야, 그때 샀었으면 너가 20% 먹었잖아. 너 그때 봤었잖아. 매수 버튼 안 누르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거기서 확신이 들어서 5%라도 먹으면 진짜 5% 먹은 거잖아요. 20% 못 먹은 나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5% 먹은 나를 칭찬하셔야 돼요. 이게 심리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런 시기가 분명 옵니다. 근데 바로 오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는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주식 투자는 하나의 어떤 우리 삶의 일정 부분이라고 봐요. 전업 투자자가 돼서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한번 누려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휴대폰으로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증권사에 객장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합니다. 이게 저한테 매매를 많이 안 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해요. 그 마틴 프링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투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투자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치면 몇 권이 나와요. 동일한 책들이 있어서. 마틴 프링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절판이 됐어요. 도서관 가서 구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심리책 중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쓴 최고의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책이 닳도록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게릴라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점을 노려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리할 때만 싸우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사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100% 확신이 있을 때만 주식을 삽니다. 근데 내 100% 확신이 이론적으로 맞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주식은 5대5가 아니에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가 아니라 횡보도 합니다.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횡보는 3대3대3이죠. 근데 횡보나 떨어지는 거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내 생각에 100% 확신을 갖고 주식을 샀을 때 내 확신이 맞을 확률은 몇 프로죠? 30%밖에 안 돼요. 수수료랑 이런 거 감안하면 70%는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주가가 빠지는 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주가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만큼 주식은 공부해야 될 게 많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